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면서 크게 3번 정도의 생각의 전환이 있었는데요. 작은 생각이 아니라 기존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그런 계기를 겪었습니다. 제가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신념이 무너질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았는데요. 다 부서지고 오랫동안 혼란의 시기를 겪었지만 차근차근 모든 것이 재정립되어졌습니다. 생각은 완전히 독창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보고 듣고 읽은 것이 누적되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만이 가지고 있고 나만이 알아냈다는 자체가 좀 모순일 수 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기초라는 게 존재하고 그 위에 생각을 쌓게 되는데요. 그 기초가 어디서 온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생각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는 고전이 알려주는 생각의 기원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시기인 19세기 현대 사회의 학문, 사상, 제도의 틀을 구성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준 5권의 고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 프로이트, 칼 마르크스, 프리드인 니체, 막스 베버의 저서들인데요. 아마도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전을 통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전을 다루는 책이지만 상당히 얇습니다. 고전의 깊은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고전이 영향을 준 세계관의 개요와 책이 저술된 당시의 배경과 저자의 삶을 언급하고 각정의 마지막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어떤 것인지 비교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교의 영역을 좀 더 깊이 다루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자는 입문서의 개념으로 이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나 대학생들, 이 부분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분들은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책이라 추천합니다. 아이들에게 입시에 모든 열정을 쏟다가 막상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수업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고 교양 수업의 내용을 보니 아이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나오는 과제들, 토론하는 책들이 생각보다 훨씬 치우쳐진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왜 이런 책들이 잘못된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은 위험한 것인지 같이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놓고 대학에 가서 잘못된 가치관으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생각보다는 교수님들이 추천하는 책이 옳고 교수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고 지성이라는 명제 아래 가치관들이 많이 정립되는 시기가 대학교 생활입니다.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부모님들도 같이 공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생회장 선배랑 이야기하는데 그 선배의 카리스마와 언변이 너무 매력적이었었어요. 선배가 내가 학습했던 가치관, 역사관을 다 뜯어 고쳐야 한다면서 칼 마르크스 레닌 사상의 책을 10권 정도 주면서 읽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책을 바꿔서는 노는데 바빠서 다 읽지 못했는데요. 그나마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을 때 비판적 사고가 훈련되지 않으면 책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입시만 준비하다 대학생이 되면 비판적 사고를 훈련했다고는 하지만 입시 위주의 사고라 치우쳐진 부분들이 여과없이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아주 순식간에 겪게 됩니다. 혹시 지금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들으신다면 아이들이 읽는 책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책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학생들, 젊은 층의 자살이 정말 많습니다. 성적 비관, 사회 부적응 등 이유들이 많지만 결국은 자신은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공통된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자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존재 자체가 아닌 쓸모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더 쉽게 자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쓸모에 대한 생각의 기원은 최적자 생존을 주장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은 단순히 생물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19세기 중반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학문 영역에 새로운 세계관, 즉 새로운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놀라운 일을 해냈다. 다윈의 책이 나온 이후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심지어 법학에 이르기까지 진화라는 틀로 자신의 학문적 이론을 설명해내려고 하는 학자들이 줄을 섰고, 그들에 의해 이 저서의 내용은 많은 영역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 진화론적 세계관은 마르크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와 같은 세계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학문이 진화론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은 인본주의인데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자연스럽게 인본주의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생각을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창조한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삶에서는 적응과 도태, 승패에 대해 민감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유용성이라는 잣대로 해석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말이죠.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려는 의도 또한 이런 가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즉 의도를 보십니다. 우리가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진지하고 냉정하게 살펴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그제서야 자신의 의도를 희미하게나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간의 행동 양식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의 틀, 즉 세계관을 적용한 프로이트의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집단보다 개인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개인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악의 해결이고 구원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적 세계관에서 인간은 영혼을 위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프로이트적 세계관은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방법들을 찾아내고 허용함으로써 개인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보았다. 프로이트적 세계관은 인간을 매우 개인적인 존재, 과거의 경험에 갇혀있는 존재, 이성보다는 본능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본다. 반면 성경은 인간이 비록 본질상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말한다.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세계는 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현대 미술뿐 아니라 문학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자는 프로이트적 세계관이 주입한 자아에 관한 관심은 자아 몰입적인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화는 지나치게 자신의 필요와 욕망에만 집중하는 사회 형상까지 만들어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본능적인 욕구의 만족, 특히 성적 욕구의 충족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게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사고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인간은 본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더 자기중심적인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나를 위해 내가 중요해서 추구하는 일들이 어느 순간 자신을 더 공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자는 아이들이 부모의 재력에 근거해 자기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서로 완전히 다른 집단에 속해 있다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하는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인간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했는가를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과연 평등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주사파 운동권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말이죠.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를 반대쪽에서 깊이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다 받아들이게 되고 유토피아 이상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게 됩니다.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것은 인간의 본성, 가치와 너무나 반대된 사상이고 이를 기반으로 많은 것을 사고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학교 다니시면서 배우셨을 것입니다. 공산주의 세계관과 진화론적 세계관은 인간을 모두 물질적인 존재로만 보고 정신은 그 물질의 진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공산주의는 계급의 투쟁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이를 기반한 사상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강자와 약자라는 이분법적인 해석으로 경제, 사회, 문화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존재하고 사회를 규정짓는 잣대에도 수도 없이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의 정당화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약자가 다 선한 것일까요? 거꾸로 선한 자들이 다 약자일까요? 세상 관계,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분법적인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법적으로 결정하기에는 그 너머에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음을 배제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심판자의 역할을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공산주의식 교육만으로 인간이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본성을 초월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인간을 오직 가해자와 피해자라고만 이름 붙이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공산주의 세계관에 동의하지 않는다. 성경은 훨씬 더 다양한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때때로 세상에서 해석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사람들을 이해한다. 마르크스가 오직 물질적인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을 나누고 그들의 행복과 불행을 재단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마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을 제시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돈에 대한 지나친 관심, 편가르기, 그리고 공산주의와 평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평등을 좋아하게 된 세대 등 최근 대두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세계관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당신은 경제적 차이 자체를 나쁘다고 봄으로써 이를 없애는 방법에 집중한 공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경제적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선으로 이를 최대한 극복할 방법을 찾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꼭 책을 통해 자세히 읽어보시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 다시 숙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연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짜라투스트라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유행했던 조로아스터교를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니체는 고대 종교의 창시자의 이름을 빌어 인류에 선물하는 제5의 복음서라고 선언한 이 책을 쓴 거죠. 이성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신의 죽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성, 자율, 다양성, 대중성, 상대성을 중시하고 절대 이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적 태도를 통해 인류는 보다 다양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 욕구 등이 인간에게 살아갈 힘과 동기가 되는 선한 요소라고 니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나의 주관과 느낌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적, 현재 지향적인 생각은 니체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니체적 세계관에서 공동체가 정한 도덕보다 우선한 개인의 즐거움이 용인된다. 개개인이 자신의 욕망과 선호에 근거해 스스로 삶의 의미를 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좋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매일 너무나 악한 사건들,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요. 과연 인간이 스스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선한 존재인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사상에는 열광하지만 니체는 마지막에 광인이 돼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56세의 나이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이 사실이 얼마나 역설적인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을 설명한 현대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막스 베버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경제현상을 오직 유물론적인 관점으로만 설명하려 했었다면 베버는 경제현상이 이면에는 정신적인 영향에 따라 달라지는 측면도 있다라는 관념론적 차원의 설명을 추가하려고 했었다. 인본주의 세계관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계속 같이 나누었는데요. 인간 다음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아마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인류의 질문일 것입니다. 저자는 개인주의인 동시에 전체주의인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자아 몰입적 성향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나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을 한정시키다 보니 더 작은 개인만 홀로 남게 되어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이 중요하고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인간은 늘 정체성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현대의 길은 정말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수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어떤 의도로 전해지는 것인지, 진리에 속한 것인지 끊임없이 되짚어 보지 않으면 그 물결에 순식간에 떠내려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조금 달라지겠죠.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더 조심히 그리고 좀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